고도 9,000m, 계기판에 경고등이 붉게 깜박입니다. 연료 잔량 3%, 숨이 거칠어집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리죠. 부디 이번엔 살아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무전기가 울립니다. 북한군 관제탑이었습니다. 701호 기체 방향 돌리라 돌아오지 않으면 격추 명령 내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총살하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을 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난 이제 다시 못 돌아간다. 기술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6월 15일 새벽 5시 평양 외곽 기밀 17호 비행단. 저는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조 종사 박혜성입니다. 아니, 박혜성이었습니다. 지금 제 이름 석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지니는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조종복을 입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겉으론 냉정함을 유지했죠. 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임무는 중국 해역정찰. 겉으로는 평범한 작전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이 제 마지막 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탈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3개월째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남쪽 하늘을 날았습니다. 깨어나면 언제나 같은 천장, 같은 숙소, 같은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죠. 경납고로 향하는데 갑자기 비상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제 탈출 계획이 들통났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활주로 앞 검은색 차량 6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입니다. 제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얼어붙었죠. 누군가 끌려가는 건가? 아니면 숙청 발표라도 있는 건가? 차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내렸습니다. 최고존엄께서 직접 이 새벽에 비행단까지 오셨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선 남성 조종사들도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쿵쿵쿵.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김정은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나오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저는 죽음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걸 여러 개의 느꼈습니다. 수영장과 물 고개를 들라는 미끄럼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달리기 트랙, 천천히 스포츠 고개를 필드, 들었죠. 말 눈이 경주장. 마주쳤습니다. 북한 시민들은 그의 눈엔 아무 국가방송에서 감정도 나오는 없었습니다. 애국적인 음악 소리로 그저 하루를 차갑게 시작하지만 저를 영화관, 훑어볼 뿐이었죠. 여러 개의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아니, 폐기할 물건을 확인하듯.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이번 임무 실패하면 가족까지 책임져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차량 행렬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가족까지 책임져라. 남편 민호, 6살 딸 서연, 평양 외곽 낡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들. 며칠 전 서연이가 제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파란 하늘에 작은 비행기 하나,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하늘에서 오래오래 살아줘. 6살짜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 문장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느끼고 있구나. 엄마가 위험하다는 걸. 엄마가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엔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으니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와서 경고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자 조종사는 실험이었습니다. 선전용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폐기될 카드였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납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활주로로 나가는 동안 저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륙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느냐, 마느냐였습니다. 트로트를 밀어 올렸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이 보였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180, 200, 220점 기술을 들어올리는 순간 제 운명도 함께 들어올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 위였습니다. 북한의 하늘 위, 죽음의 하늘 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하늘에서 답을 찾겠다고. 고도 9,000m, 동해 상공이었습니다. 구름 위는 고요했습니다. 아래로는 북한 땅이, 저 멀리로는 중국 해역이 보였죠. 레이더를 켜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까지 책임져라. 가족까지 책임져라. 헤드셋 속에서 울리는 건지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하며 좌표를 보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7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제 손은 조종관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전이 잠시 끊겼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혜성아. 일단 임무나 마치고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주파수가 살짝 엇갈린 건지 다른 채널의 대화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제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박혜성. 다음 달 폐기될 명단이라더라. 심장이 멎었습니다. 폐기.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무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위부에서 내려온 문건이라고 하던데 여자 조종사 실험은 여기까지래. 최고 존엄께서 신경질 내신다면서. 진짜냐? 그럼 가족들은 당연히 같이 가는 거지. 3대가 끝나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족의 운명을 농담처럼 주고받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군부에서도 원래 여자 조종사 반대했잖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되는 거지. 선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실력은 있던데. 실력이 뭐 대수냐. 결국 여자는 여자야. 조직의 균열만 만들지.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쿵쿵쿵. 너무 빠르게,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폐기될 명단. 다음 달 3대가 끝나는 거야. 민호, 서연, 그리고 저. 우리 셋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우리 가족 전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조종관이 흔들렸습니다. 기체가 살짝 기울었죠.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추락하면 안 됐습니다. 아니, 추락하는 게 나을까? 차라리 여기서 사고로 죽는 게 나을까? 아니, 아닙니다. 그럼 가족들이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제가 죽어도 제대로 죽지 않으면 가족은 살 수 없습니다. 관제탑에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17호, 응답하라. 교신 2절이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17호 정상입니다. 일시적 통신 장애였습니다. 좌표를 보고하라. 기계적으로 좌표를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확정됐구나. 제 죽음이, 제 가족의 죽음이. 김정은이 오늘 새벽에 온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던 겁니다. 폐기 전에 물건을 한 번 더 점검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남긴 거였죠. 오늘 임무 실패하면 가족까지 책임져라. 어차피 다음 달이면 끝날 목숨이니 마지막까지 쓸모는 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7년간 목숨 걸고 훈련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마다 비행 교범을 외웠습니다. 새벽부터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겁니까?
실력이 아니라 성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여자라서 폐기되는 겁니까? 계기판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는 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귀환 명령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곧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죽음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저는 고도를 유지한 채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 땅 어딘가에 민호와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엄마가 안전하기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이라는 걸. 다음 달이면, 어쩌면 더 빨리 우리는 모두 사라질 거라는 걸. 헤드셋 너머로 또 다른 무전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관제탑에서 온 공식 교신이었습니다. 17호, 1시간 후 귀환 명령 예정. 대기하라. 1시간. 제게 남은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남쪽. 남한. 저 아래 어딘가에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목숨이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쥔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17호. 즉시 귀환하라. 복창하라. 관제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최후 통첩 같았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17호 복창합니다. 귀환 준비 중입니다. 기술을 북쪽으로 틀어야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조종관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보위부 소속인 듯한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17호. 착륙 즉시 보위부 조사실로 이동 준비하라. 절차 숙지했는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보위부 조사실.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체포 명령이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저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복창하라. 17호. 목소리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박혜성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17호였습니다. 이미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번호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7호 숙지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민호도 죽습니다. 서연이도 죽습니다. 부모님도 끌려갑니다. 3대가 끝납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헥헥헥. 과호흡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패닉에 빠지면 안 됐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선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죽음. 안 돌아가도 죽음. 어디로 가도 막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주파수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비상 채널이었습니다. 조종사들끼리만 쓰는 암호화된 주파수였죠. 누군가 제게 직접 교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혜성.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최진혁 대위. 저보다 5년 선배인 조종사였습니다.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였죠. 진혁 대위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약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들어. 시간 없어. 지금 기지 전체가 난리야. 보위부 차량 10대가 활주로에 대기 중이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내가 착륙하는 순간 체포한다는 명령 떨어졌어. 공개 처형 준비도 시작됐다고 해. 공개 처형.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죽는 것만도 모자라서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본보기로. 여자가 감히 하늘을 날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진혁 대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남편이랑 딸도 이미 연행됐어. 오늘 새벽에 끌려갔다고 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민호, 서연, 이미 끌려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전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민호와 서연이는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겁니다. 6살짜리 서연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울고 있을 겁니다. 엄마 찾으며 울고 있을 겁니다. 혜성아, 진혁대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내려가면 죽어. 너뿐만 아니라 내 식구 모두 죽어. 알지? 우리가 어떤 걸 봐왔는지.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공개 처형장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군중 앞에서 총살당하는 사람들을. 온 가족이 함께 끌려 나오는 걸. 어린아이들까지. 도망가라. 그 말이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남쪽으로 가. 지금 연료 확인해봐. 충분할 거야. 내가 오늘 아침 정비할 때 최대치로 채워놨어. 진혁 대위가 준비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대위님 왜?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었습니다. 내 딸이 둘 있어. 너도 알잖아. 걔들한테 아빠가 비겁한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기 싫어서.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성아, 내가 살아남아야 해. 누군가는 살아서 증언해야 해. 이 미친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헬멧 안에서, 산소 마스크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대위님은요?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나도 오래 못 가. 내 탈출 도운 거 들키면 끝이지. 알아. 근데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애들 부탁하오. 혜성 동지. 살아서 남쪽 가거든. 언젠가 이 땅이 바뀌면 내 딸들 찾아줘. 아빠가 끝까지 사람이었다고 전해줘. 진혁 대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는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무전기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탑이었습니다. 17호 귀환 시간 30분 이내. 이행하라. 30분. 제게 남은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진혁 대위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가라. 지금 당장. 주저하면 다 끝이야. 내 딸 생각해. 서연이 생각해.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오래오래 살아줘.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살 길은 남쪽뿐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를 구할 방법은 제가 살아남아서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진혁 대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손이 조종관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수를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기수가 남쪽을 향했습니다. 레이더에 휴전선이 잡혔습니다. 직선거리 120km. 제 손은 조종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서연. 이미 끌려간 그들을 저는 두고 가는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엄마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서연이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000m, 6,000m,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출격 전날 저녁, 민호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오래 안고 있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성아, 우리가 널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빛을 준 거다. 그거 알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나온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주변이 위험하다는 걸. 우리 가족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민호는 군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혜성이가 조종사니까 우리 가족은 그래도 낫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종사 가족이라고 해서 나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감시당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그걸 알면서도 저를 위해 웃어준 겁니다.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6살.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외치면서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노란 해, 그리고 작은 비행기 하나. 비행기 옆에 사람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글씨도 썼습니다. 아직 글씨를 다 배우지 못한 서연이가 삐뚤빼뚤하게 썼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오래오래 살아줘.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었습니다. 6살짜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쓴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도 느끼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위험하다는 걸. 엄마가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꽉 안아줬습니다. 서연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아파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제 눈에선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출격 전날 새벽, 어머니가 저를 몰래 불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혜성아, 살고 싶으면 살아라. 설령 내 아들, 딸이 아니게 되어도 좋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이해한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위기가 왔다는 걸.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허락해 준 겁니다. 살라고. 도망가라고. 엄마는 괜찮으니 내가 살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서연이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비겁하게. 아니, 비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야 그들이 삽니다. 제가 남쪽에 가서 증언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알려야 합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민호와 서연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진혁 대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서 증언해야 한다고. 그것이 살아남는 자의 의무라고. 저는 조종관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민호, 저는 당신이 준 빛을 지킬 겁니다. 끝까지 살아서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헛되지 않았다고 증명할 겁니다. 서연아, 엄마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너를 구하러 가는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오래오래 살아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어머니, 저는 삽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 대로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레이더에 적신호가 떴습니다. 북한 방공망이 저를 포착했습니다. 탐지됐습니다. 이제 추격이 시작될 겁니다. 무전기에서 광란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7호 즉각 항로 복귀하라. 명령 불이행 시 격추한다. 반복한다. 격추한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곧 미그기가 뜰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겁니다. 저를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들이 제게 준 용기를 헛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휴전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살 겁니다. 반드시. 레이더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북한 방공망 전체가 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귓가를 찢었습니다. 삐삐삐삐.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를 죽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고도 9,000m. 속도 마하 0.9. 휴전선까지 80km.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17호 배신자. 즉각 격추하라. 모든 방공포대 발사 준비. 배신자.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이제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7년간 목숨 걸고 훈련받았던 조종사가 아니라 그냥 배신자.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2개의 점. 미그기였습니다. 요격기가 이륙한 겁니다. 저를 잡으러
아니, 죽이러 온 겁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50km, 45km. 속도가 저보다 빨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요격 임무로 나온 전투기는 무장만 달고 나왔을 겁니다. 저는 정찰 장비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느렸습니다. 경보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미사일 라곤. 적기가 저를 조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급선회했습니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꺾였습니다. 몸이 조종석에 눌렸습니다. 중력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블랙아웃 직전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열 유인탄이 뒤로 뿌려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쏘가달라고. 미사일이 플레어를 쫓아가 달라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뒤에서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플레어가 먹혔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라곤 경보가 울렸습니다. 또 쏘는 겁니다. 적기는 2대였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날아올 겁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8,000, 7,000, 6,000점 지상의 산악 지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레이더를 교란시켜야 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5%. 이미 위험 수치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당장 착륙해야 하는 수치였습니다. 휴전선까지 60km. 아직 멀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역대위였습니다. 혜성. 지금 내 뒤에 박중희랑 이소령이 있어. 걔들한테 사격 명령 떨어졌어. 박중희, 이소령. 저를 아는 조종사들이었습니다.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농담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를 죽이러 왔습니다. 진역대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중희가 방금 나한테 무전 보냈어. 최대한 빗나가게 쏘겠다고. 근데 이소령은 몰라. 걔는 충성파야. 진짜로 쏠 거야. 감사했습니다. 박중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성을 지키려는 그에게. 하지만 한 명만 빗나가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소령이 제대로 쏘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플레어가 없었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회피만이 방법이었습니다. 기술을 아래로 꺾었습니다. 급강하했습니다. 고도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5,000, 4,000, 3,000점 귀가 먹먹했습니다. 압력 변화가 심했습니다. 미사일이 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박중희가 일부러 조준을 빗나가게 쏜 겁니다. 하지만 네 번째가 날아왔습니다. 이소령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를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산봉우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위험한 기동이었습니다. 고도 2,000m. 산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충돌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산에 부딪혔습니다.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충격파가 밀려왔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3%. 휴전선까지 40km.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연료 부족 경고였습니다. 곧 엔진이 꺼질 겁니다. 그럼 저는 추락합니다. 여기서, 북한 땅에서. 안 됩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료가 미친 듯이 소모됐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었습니다. 레이더에 선이 보였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30km, 25km. 후방의 미국이들이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다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사일 준비 중일 겁니다. 연료 2%. 엔진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속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km. 무전기에서 한국군 관제탑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파수를 바꾼 겁니다. 남쪽 주파수로. 미확인 기체 북위 38도선 접근 중. 소속 밝히라. 반복한다. 소속 밝히라. 저는 외쳤습니다. 한국말로. 서툴렀지만 배웠던 한국말로. 대한민국군. 저는 북한 조종사 망명 합니다. 정확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문법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달됐습니다. 제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엔진 경고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료 1%. 곧 완전히 떨어질 겁니다. 후방의 미그기들이 멈췄습니다. 휴전선 앞에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쫓아오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살았습니다.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이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군 기지는 40km, 인천공항은 35km. 연료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활공으로 가야 했습니다. 엔진 없이 바람만으로 인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조종관을 쥐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활공 자세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고도를 잃으며 전진했습니다. 2000m, 1500m, 1000m.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멀리 저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500m.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착륙 각도가 가팔랐습니다. 300m.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도 보였습니다. 100m. 바퀴를 내렸습니다. 착륙 준비였습니다.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각도가 너무 가팔라서 기체가 튕겼습니다. 다시 땅에 부딪혔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전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기체가 바로 섰습니다. 활주로를 미끄러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마침내 멈췄습니다. 조종석 안. 고요했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쿵쿵.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레버를 당겼습니다.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의 하늘이 아닌 대한민국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도 돌아가지 않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전. 그 단어를 들은 게 얼마만인가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남자는 국정원 소속이었습니다. 조사관이었죠. 저를 신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하러 온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었습니다. 평범한 한식이었죠. 저는 그걸 보고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다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배급 순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조사와 달랐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부드럽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북한 공군의 구조를, 비행단 위치를, 훈련 방식을, 무기 체계를, 김정은이 방문했던 날의 일을, 숙청 명단에 올랐던 사실을. 조사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보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던 거죠.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 도움으로 많은 생명이 지켜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7년간, 아니 평생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제가 살아온 고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저는 폐기될 물건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실험이 끝났다는 이유로 버려질 존재였죠. 제 7년이 무의미했습니다. 제 희생이 무가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제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자 조종사라는 실험품이 아니라 박혜성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주겠다고. 북한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민호와 서연이를, 진혁 대위를, 그리고 그곳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써먹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죠.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밝았습니다. 간판들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방도 따뜻했습니다. 침대도 있었죠. 혼자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첫 심리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사는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선 항상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조종사가 된 것도, 살고 싶어 한 것도 전부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게 용기라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탈북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었죠. 저보다 일찍 남한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라며. 대단하네. 나는 중국 거쳐서 왔어. 3년 걸렸지.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서로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습니다. 진짜 친구였습니다. 감시하지 않는 친구, 고발하지 않는 친구,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 친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이었죠.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한국 교육 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 혜택까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도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장학금 지원도 있습니다.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제 딸, 6살 서연이. 만약 서연이가 여기 있다면 학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막히지 않는 겁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실기 교육장에서 한국공군 출신 교관을 만났습니다. 제 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력이 아깝습니다. 조종사 경력이 7년이면 여기서도 충분히 쓸 곳이 많은데.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비행할 수 있냐고.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당신을 민간 항공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민간 항공. 전투기가 아니라 민간 항공.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비행. 상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가능했습니다. 여자라도, 탈북민이라도, 과거가 어떻든, 실력만 있으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민호와 서연이를 두고 온 이유를, 살아남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제 능력을 쓰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죽음의 하늘이 아니라 삶의 하늘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비행을,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데려오겠다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 이 별은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석 달이 걸렸죠.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혼자서, 한국 사회로. 인천의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죠. 감시 없는 공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문을 잠그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북한에선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가, 감시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여긴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착륙했던 그 활주로에서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이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네요. 북한의 하늘은 저를 감시했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격추했습니다. 죽음의 하늘이었죠. 하지만 여기 하늘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나 날 수 있었습니다. 적응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왔습니다. 같이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걸. 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밀치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지켰습니다. 북한 같으면 서로 밀고 싸웠을 텐데. 저도 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 사람이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감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잡혀갈 일이 없으니까요. 은행 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정착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돈. 병원도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친절했습니다.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불편한 데 없냐고. 북한에선 의사도 무서웠는데 여기선 아니었습니다. 마트에도 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먹을 게 가득했습니다. 배급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사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 표정이요. 다들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억지로 웃던 그런 게 아니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6살쯤 돼 보이는 딸. 서연이 또래였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엄마가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아빠도 웃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서연이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 텐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웃어요. 북에선 아무도 안 웃었는데. 꿈에서 깬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를 꼭 데려오겠다고. 방법을 찾겠다고.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려면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착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또 날아갔습니다. 저도 다시 날 겁니다. 반드시.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죠. 취업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이력서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국정원에서였습니다. 만나자고 했죠.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북한에서 뭔가 있었나요? 만났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간 항공사 명함도 함께였습니다. 당신 이력이 알려졌습니다. 몇몇 항공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탈북민인 제가요.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공군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북한 공군 출신 조종사의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고. 항공 정비 쪽에서도 제 경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진짜 기회가 온 겁니다. 며칠 뒤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비행단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비행단. 북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했습니다. 체계적이었죠. 기술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제 이력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전투기 구조, 정비 방식, 비행 교범. 저는 아는 걸 다 말했습니다. 장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7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 바닷가에 갔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반짝이며 저 안에 수백 명이 타고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저도 다시 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죽이러 가는 비행이 아니라 살리는 비행. 감시받는 하늘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늘. 언젠가 이 나라를 지키는 하늘 아래 제 이름을 다시 올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선 박혜성이라는 이름이 폐기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워질 이름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북한의 바람과 같은 바람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저를 옥죄는 바람이 아니라 밀어주는 바람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리 잡으면, 목소리를 내면, 국제사회가 움직이면, 그때 기회가 올 겁니다.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별들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처럼. 죽음의 하늘에서 도망쳐온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하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날겠다고. 이 나라의 하늘에서, 자유의 하늘에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살려준 진혁 대위를 위해서,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서. 저 박혜성은 계속 날 겁니다. 끝까지.